혹시 검찰의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수사, 이에 대한 그 사법부의 판단 이런 거에 대해서 재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평가를 한다면 그 사면권 행사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신당의 당원 가입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일단은 유죄 확정 후에 국민들이 조국 신당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원들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이 국민 공감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사퇴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탄핵 정국에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뭐 탄핵에 찬성한다고 했다가 그랬다가 또 뭐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했다가 또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했다가 이렇게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그리고 크게 보면 지금은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이 뭐 극단적인 반목 관계에 있지만 사실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는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로 이렇게 인식되는 관계였지 않습니까? 또 묶어서 보면은 그 검찰 정권의 탄생의 어떤 1등 공신이죠.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정치 생명은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야 뭐 포기하고 싶지 않겠지만 국민들의 평가는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기일 27일로 잡혔습니다. 일정은 빠르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결정에 대해서 쟁점이 명확하니까 빨라질 것이다 이런 뭐 의견도 있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서면 좀 길어질 수도 있다 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 63일 노무현 대통령 63일, 박근혜 대통령 때 91일 이렇게 걸렸었는데, 이번 사안은 그보다는 훨씬 그 사안이 단순하고 또 증거도 명확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탄핵 소추 사유는 여러 가지를 포함시키지 않고 단순 그냥 내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명태균 게이트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넣었었는데, 그런데 뭐 외교 사안은 사실 탄핵 사유라기보다는 탄핵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거에 불과하긴 했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사유를 좀 많이 포함시켰었는데 그걸 다 빼고 내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또 증거도 지금 명확하고 내란의 공범들이 지금 속속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다툼이나 법리 다툼이나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연도 문제지만 과연 국민들 뜻에 따라서 상식에 맞게, 국민들 법감정에 맞게, 누구나 생각하는 보통의 상식에 맞게 이걸 인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저께 이 사건이 공교롭게 정형식 재판관으로 주심이 배정됐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무작위 추천이요. 예, 무작위 추천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무작위 추천 방식이기 때문에 추천 방식을 탓할 수는 없고 그 배정 방식을 탓할 수는 없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작년 11월에 지명을 12월 달에 취임한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사람이었고, 현재가 이제 대통령, 국회 뭐 이렇게 3명씩 나눠져 있는데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분이었고, 또 얼마 전에 그분의 처형을 진실화해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논란이 있었거든요. 헌법재판관 이것이 탄핵에 대해서 헌재로 넘어갔을 때를 대비해서 그 제부 박선영 위원장의 제부가 정형식 재판관이잖아요. 그 정형식 재판관을 임명에게 그 이른바 뇌물 성격으로 박선영 진실화위원장을 임명한 거 아니냐. 야당의 주장이었죠. 그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이 있는 상황에서 공교롭게 정형식 그 재판관이 주심을 배정된 거에 대해 굉장히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형식 재판관이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이 회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에게 배정된 방식은 뭐 무지하게 추천했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이 이 이해관계에 객관적일 수 없겠다 생각하면은 회피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회피를 해서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해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라고 국민들은 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만에 하나 이것이 그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엄청난 그런 민심에 요동칠 것인데, 그럴 상황에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두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안전장치라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를, 사실 지금이 검찰의 최적기이기도 하고 개헌의 적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개헌특위 빨리 구성을 해야 됩니다.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한 개헌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이 개헌 헌법을 공포와 동시에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즉 뭐 결과적으로 임기 단축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개헌하면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그런 개헌을 하게 된다면, 탄핵에 대한 인용 기각 결정과 관계없이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먼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보다 좀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국민에 의한 탄핵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권이 탄핵 결정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개헌까지 투트랙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에 대한 우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개헌 특위를 구성을 해서 국회의장께서도 늘 그 개헌 특위를 말씀해 오셨는데,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개헌에 대한 의제들은 너무 많이 지금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만 한다면 뭐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지금이 아니면 개헌을 이루기가 또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주시죠. 네, 개헌 얘기, 그 다음에 검찰 해체 이야기,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었던 핵심적인 내용들인데, 개헌 특위를 빨리 구성하고, 그리고 검찰 해체에, 이건 민주당에 달려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은 이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엔 윤석열 거부권 행사 때문에 망설을 했는데, 지금 망설일 이유가 없으니까 검찰 해체 입법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우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는 책을 쓴 작가 이소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 해에 대략 330억 벌이 버려진다고 하는데 1초에 2.6톤의 옷이 버려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도 옷이 정말 많이 버려지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옷을 사는 이유가 예뻐 보이려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가장 끝그림에는 어떻게 남느냐라고 했을 때는 전혀 예쁘지도 멋있지도 않은 모습으로 강가에 버려지거나 사막에 쌓이거나 이렇게 끝나게 되더라고요. 옷을 안 사겠다고 해서 멋을 안 내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통 내 옷장 안에 있는 옷만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미 만들어진 옷을 서로 나눠만 입어도 서로 새 옷처럼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옷을 안 사기로 결심하고 친구 옷이나 엄마 옷이나 언니 옷이나 이렇게 나눠 입고 교환해 입으면서 새로운 취향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이 됐다고 새 옷을 사지 마시고 다른 친구들 옷을 한번 입어보는 건 어떨까? 한번 제안 드려보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 뭐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나름대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혼자 바뀐다고 다 바뀔까?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씩 실천한다면 그렇게 세상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밤부터 모레 사이 영동 남부와 충남 서해안, 호남 서부, 제주에 비나 눈 오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서해안과 제주 산지 위주로 폭설이 예상됩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셔야겠고 빙판과 도로 살얼음도 많이 나타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나 밤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등 전국적으로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의 아침 추위가 예상됩니다. 추위가 강해지겠고 특히 강원 산지 등 저온 지역은 영하 10도 이하로 다시 쭉 떨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우선 오늘 대부분 지역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요. 충청, 호남, 제주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제주도에, 밤부터는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부에 비나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전남 서부는 밤까지, 제주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쪽 3에서 10cm 정도 보고 있고요. 충청, 호남, 경북 동해안 1에서 5, 제주 산지 5에서 15, 울릉도 독도는 최대 30cm가량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도, 전주 6도 등 2도에서 10도가 되겠고요. 오늘 영동 지방, 경북 지방 바람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3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91kHz, FM 103.7MHz, KBS 부산 제1라디오입니다. HLKB. 인터뷰, 이번엔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 부총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부총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한동훈 대표가 사퇴했습니다. 출범 5개월 만인데 먼저 소회 한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그 전당대회 그 한 달까지 포함하면 6개월을 이제 제가 한동훈 대표랑 같이 해왔는데 지난 6개월이 10년 같은 6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로 파란만장했다. 파란만장했다. 하루하루가 참 뭐 힘들고 고된 나날의 연속이었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뭐 많은 사람들이 정치 초짜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정치력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많이 제기하죠. 네, 그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정치 초짜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작년 말에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총선까지의 그 시간과 이번에 그 전당대회 출마부터 어제 사퇴까지 이 6개월 정말 압축적인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한 3, 4선 의원도 경험하기 힘든 그런 압축적인 경험을 한동훈 대표가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옆에서 정신없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용을 해보면 비상계엄 막은 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다. 탄핵 전선에 후회하지 않는다. 공감되는 부분 어떤 부분이 가장 있었습니까? 저는 어제 한동훈 대표 그 사퇴 회견문에서 키워드는 진짜 보수라고 봅니다. 진짜 보수. 진짜 보수가 무엇인가 하는 건데, 이제 극단주의. 근데 보수주의 철학을 좀 공부해 보면요. 네. 제대로 된 보수라면 그런 극단주의, 확증 편향, 극단주의 이런 게 빠질 수가 없어요. 그 보수는 인간의 불안전성, 인간은 늘 불안전하다. 그러니까 좀 겸허해야 되고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확신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보수의 품격이라는 말이 그래서 저는 나오는 거라고 보는데, 이 확증 편향과 극단주의는 가짜 보수죠. 그건 보수가 아니죠. 지금 대통령께서도요,
그러니까 뭐 후보 시절에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네. 어찌 보면 보수주의 철학에 맞는 그런 키워드를 제시하고 했는데 완전히 변질이 된 것 같아요. 가짜 보수로. 극단주의의 유혹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희 당 탄핵 표결 이후에 그 의총을 보면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북한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뭐 북한에서 흔히 총화라고 하거든요. 네네. 다 모아놓고 네. 총화를 한다고 해요. 네. 그 북한의 총화를 보는 듯한 느낌. 정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이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이 개딸 전체주의보다도 더 어찌 보면 더 심한 이런 식의 색출 작업, 그리고 뭐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GXX라든가 뭐 레밍이라는 표현도 예. 결국 뭐 GXX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가결 이후에 네. 지금 벌어진 상황들 말씀하시는군요. 네. 그 대통령께서 뭐 12일 담화에서 광란의 칼춤이라는 칼춤. 네. 표현 한 두어 번 쓰셨는데, 그날 의총장의 분위기가 광란의 칼춤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한마디로 진짜 보수라는 말이 어제 기자회견을 관통하는 얘기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표직 유지 의사가 있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다가 현실적으로 보면 진종호, 장동혁 최고위원의 사태가 좀 결정적이었던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는. 두 최고위원의 사태 배경. 그건 뭐 제가 알 수가 없죠, 개인사니까. 근데 이제 장동혁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저한테 한 2번 정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한동훈 대표와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뭐 이런 의사표시를 해서 그러겠지 그러겠지 이렇게 믿었는데,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뭐 제가 알 수는 없고요. 뭐 진종호 전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영상이 그렇게 잡혀서 그러는데, TV를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장동혁 최고위원이 대표실을 나오면서 그 한동훈 대표는 약간 웃음을 띠고 있고 심각한 얼굴을 한 장동혁 최고위원, 이게 이제 많이 클로즈업이 되더라고요, 방송에서는. 그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두 사람이 뭐 확인해 주지 않는 한. 네. 어제 그 친한계 의원들 뭐 만찬이 있었다는데 어떤 이야기들, 그냥 일반적인 얘기였을까요? 어땠을까요? 글쎄요, 제가 듣기에는 그 뭐 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뭐 만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잡힌 일정이라고 들었어요. 이정대에 있었던 일정이다. 예. 네. 굳이 뭐 취소할 필요도 없고. 네. 저희들이 이제 관심이 가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전 대표가 기자회견 이후에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겠다, 이 발언의 의미 뭐라고 보세요? 정치 계속 하겠다는 의미겠죠.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제 한동훈 대표의 그 사퇴를 합리적 보수의 좌절, 합리적 보수의 좌절, 뭐 이렇게 한 표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시적인 좌절이죠. 일시적인 좌절인데 또 성찰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거듭나고, 이 두 번, 세 번의 이제 좌절은 없도록 더 튼튼하게 무장해서 또 계속 해야 되겠죠. 정치라는 게 새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 역할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지적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이제 전 대표죠. 네, 한동훈 전 대표죠. 대표가 우리 정치사에서 거의 전무후무한 정치 실험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5년 임기 대통령, 임기 뭐 이제 3년 차에 대통령하고 각을 세웠잖아요. 네.
대개 보면 대통령은 각을 세우는 게 이제 임기 말에 힘 그렇죠. 좀 예, 빠질 때 예. 4년차, 5년차 돼야 예, 되잖아요. 예. 이게 보면 딱 임기 반환점 그때가 가장 그 권력의 이 그립감이 셀 때거든요. 센데 뭐 그것을 나름대로 뭐 또 소신을 가지고 했고 그 저희 당의 이제까지의 그 문화라고 그럴까요?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을 그냥 기본적으로 대통령 정당이다, 대통령 당이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이 과히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대통령 보고 움직이는. 그러다 보니까 명분은 있을지 몰라도 새는 그렇게 따라오기 힘든 그런 실험이었죠. 그런데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상황을 보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트라우마가 강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중진들을 네. 중심으로. 근데 그래서 그 저희 당에 탄핵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뭐 탄핵의 강을 겨우 건넜다 하는데 요번에 또 다시 거기 빠진 거 아니냐 하는 건데 저는 제가 그 얘기를 그 표현을 여러 차례 썼는데 당원들의 탄핵 트라우마와 국민들의 계엄 트라우마 중에 어떤 거를 더 우선시해야 되는가. 저는 당연히 국민들의 계엄 트라우마를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되는데 근데 이 탄핵의 강을 피하려고 하면요 계엄의 바다에 빠져서 영영 나오지 못할 겁니다. 탄핵의 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계엄의 바다인데 저희 당 이른바 친윤 의원들은 일단 당장 눈앞에 보이는 탄핵의 강만 본 거죠. 계엄의 바다는 아직 이게 현타가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곧 현타가 올 겁니다.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수의 메시지가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잘못됐다는 거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탄핵에 반대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리에 나선 또 보수 성향의 또 시위자들을 계엄이 잘못됐다 이러면서 보수가 아까 진짜 보수란 말도 하셨는데 보수가 주는 메시지가 뭔가 예를 들면 계엄은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계엄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탄핵에는 반대한다. 이런 것들이 조금 메시지에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엄에 대한 입장 정리부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그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서 중대한 잘못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또 어떤 친윤 중진 의원들은 10일 대통령 담화를 보고 이제 좀 이해가 됐다. 그리고 친윤 의원님들 중에서는 오죽했으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했겠느냐. 네. 이게 정서적 공감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부터 좀 친윤 쪽에서는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본인이 분명히 중대한 잘못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께서는 자진하야는 못하겠다. 차라리 탄핵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당의 일임을 했다가 네. 중대한 잘못이라고 해놓고 근데 대통령은 그게 당에 일임해서 당이 뭐 로드맵 짜주면 따르겠다고 네. 했다가 그걸 뒤집었잖아요. 네. 난 그렇게 못하겠다. 차라리 탄핵 심판을 받겠다. 그런 네. 입장을 표시하셨죠. 그러면 권성동의 해법은 뭐죠? 뭔지를 모르겠어요. 네. 네.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탄핵 후폭풍 지금 며칠 안 됐지만 좀 정리가 돼가는 분위기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뭐 쉽게 정리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이 지금 저는 이제 탄핵의 강도 있지만 계엄의 바다가 있습니다. 이거
정리하는 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른바 친윤이라는 분들이 뭔가 한동훈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고 미워하는 그 심정은 뭐 하루 이틀 그게 아니니까 충분히 알겠는데, 배신자 프레임. 뭐 근데 지금 친윤이라는 분들이 논리가 무논리 아니면 논리 파탄이에요. 정치라는 건 명분과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개헌 문제, 탄핵 문제, 이 두 가지 키워드로 논리를 만들어내질 못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제가 권성동의 해법은 무엇이냐 네. 물어봤잖아요. 네. 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윤 대통령 수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소환을 거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그 12일 담화에서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 그럼 당당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 소환 통보했는데 저렇게 나오는 것은 당당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소환이 계속 이제 불응할 경우에 신병 확보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건 뭐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문제인데, 그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의 지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분이 대통령이 됐더라도 이 보면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그 경호처에서 거부할 수가 있어요. 압수수색. 네. 그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법률가들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뭐 체포의 경우에는 뭐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거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네. 현재 상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지정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물론 무작위 추첨이었는데 민주당은 이제 박선영 그 현실화의 위원장과의 인척 관계 이런 걸 통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좀 보내고 있어요. 이런 게 판결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영향을 준다면은 그 제대로 된 그 법관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